2000년 9월 28일, 미국 인디애나주 조지타운의 경찰서로 직접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몇 달 전까지 동료로 같이 일했던 전직 주경찰인 데이빗 캠이었습니다. 캠의 신고는 매우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이 사망했으니 집으로 즉시 출동해달라는 전화였지요.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들은 캠의 아내인 35세의 킴, 7세인 아들 브래들리, 5세인 딸 지리, 그들의 집 차고에서 화구로 인한 공격으로 모두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빗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농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차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인 킴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인 질은 안전벨트를 풀지도 못한 채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보였고, 아들인 브래들리는 공격자로부터 피하려는 듯 뒷좌석 방향으로 도망가다 공격당한 채 쓰러진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인 킴과 딸인 질은 머리 부분을 관통당한 상처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였지만, 브래들리는 머리에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빗은 혹시 아들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차에서 끌어내려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브래들리도 몸을 관통한 총상으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킴은 맨발인 채 차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킴이 신고했던 신발은 그들이 타고 온 차량 지붕 위에 놓여 있어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차 안에서는 데이빗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회색의 맨투맨 티셔츠도 발견되었습니다. 옷의 안쪽 목둘레 부분에는 백본이라는 손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건 3일 만에 데이빗은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배우자와 연인은 주로 1순위 용의자가 되곤 합니다. 그는 7시부터 친구 등 여러 사람들과 농구를 했고 9시 30분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발견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체육관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해친 후 현장을 조작하고 경찰에 자신이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가 체육관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7시 19분에 데이빗이 집에서 자신의 고객에게 걸었던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농구를 하고 있었다는 시간대의 알리바이는 이 전화 기록으로 깨졌고, 사건 당일 그가 입었던 옷에서 발견한 혈흔 자국은 그를 확실한 범인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사건 초반에 현장에 출동했던 현장 분석가가 그의 옷에 휜 8방울의 작은 자국들은 가족들을 발견하고 조취하다 묻은 자국이 아니라 공격 중에 고속으로 휜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아내와 아이들을 해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 부부는 예전에 데이빗의 외도로 별거하다가 재결합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데이빗이 자유를 위해 가족을 제거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범행 동기였습니다. 킴의 친구 중 한 명이 사고 3일 전 킴으로부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데이빗이 다시 외도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1년 후인 2002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데이빗이 당일날 입었던 옷에 혈흔 중 작은 8개의 붉은 방울이 공격 시에 피해자로부터 고속으로 튄 자국이라며 배심원에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데이빗의 변호인은 브래드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에서 브래드를 끌어내리려 브래드에게 다가갈 때 질의 머리카락에서 묻은 작은 방울들일 뿐이라며 혈흔 패턴 전문가를 증언대에 세워 반박했지요. 농구를 했다는 데이빗의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도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빗과 같이 농구했다는 11명의 증인이 있었음에도 그가 농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인 7시 19분의 전화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같은 인디애나주 내에서도 시차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화통신사와 실제 기록 사이에서 생긴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데이빗이 집에서 전화를 건 시각은 농구를 하러 가기 전인 6시 19분인 것이 확인되었지요. 하지만 데이빗의 불성실한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여인들이 재판정에 나와 증언했고 데이빗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의 이미지는 강하게 박혔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가족을 해친 혐의로 징역 19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2004년 8월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데이빗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는 12명의 여성의 증언을 허용하기로 했던 판사의 결정이 있었는데 외도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연관시키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편견만 심어주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데이빗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맨투맨 티셔츠에서 발견한 DNA를 대조한 결과 매치되는 용의자가 등장한 것이었지요. 용의자의 이름은 찰스 본이었고 감옥에서 그의 별명은 바로 티셔츠 목덜미에 쓰여있던 박번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와 납치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고 캠의 가족이 공격당하기 몇 달 전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일치하는 DNA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데이빗의 변호사의 요구로 재조사에 들어간 결과 전과자인 찰스의 DNA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찰스는 처음에는 사건과 자신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그 티셔츠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었고 자신의 옷이었으니 자신의 DNA가 묻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여성의 신발에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전 범죄도 신발을 빼앗기 위해 버렸던 건들이 있었습니다. 킴의 신발이 차량의 지붕 위에 있었다는 점도 그와 사건을 연관시킬 근거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손바닥 지문이 그들의 차량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건과 그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그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자신은 데이빗과 무기를 거래하러 당일 만났고 가족들에게 데이빗이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본 목격자일 뿐이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데이빗은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찰스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데이빗의 범행 동기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 딸인질이 사망 24시간 전쯤 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이유로 아내인 킴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을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데이빗의 부탁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를 위해 데이빗의 집에서 접선을 했고 무기를 건넸는데 차고로 들어오는 가족들을 데이빗이 해쳤고 자기도 해칠까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킴의 구두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 구두를 차 위에 올려놓았다는 설명도 했지요. 자신은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찰스는 22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데이빗과 찰스의 재판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었는데요. 데이빗 사건의 배심원들은 찰스의 재판 진행 과정은 물론 찰스의 이전 전과나 신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의 정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 또한 이 사건을 공범과 공모하고 가족을 해쳤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를 판결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두 번째 항소를 했고 두 번째도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재판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검찰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용 수업을 받았고 기분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상처는 부주의하게 무언가에 위에 앉거나 할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처가 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데이빗과 연관시킬 근거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검찰이 최종 발언에서 데이빗이 질에게 했던 행동이 가족을 해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배심원에게 나쁜 편견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사건 9년째인 2009년 검사는 세 번째로 데이빗을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 검사는 후에 데이빗 가족의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세간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3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동기는 킴이 가입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던 찰스는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자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집으로 유인하고 데이빗이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그동안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피해자들의 옷에서 찰스의 터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액이나 채모 같은 증거가 아니라 물건을 만졌을 때 피부세포 등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DNA가 검출되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해 검출될 확률도 크다고는 합니다. 그런 이유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의 증거로 재판에서 쓰이는 일은 잘 없다고 하네요. 이 증거도 데이빗의 변호인 측을 통해 공개가 된 것이고요. 실제 킴의 부러진 손톱과 질의 옷 등에서 찰스의 터치 DNA가 발견되었는데요. 데이빗의 변호인은 찰스는 전혀 피해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찰스가 가족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면 데이빗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데이빗이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혈흔에 관련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혈흔 패턴 분석 전문가이며 그와 관련해서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 있다 증언했던 증인은 사실 그날 바빴던 전문가를 대신해 현장에 갔던 자격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혈흔 패턴 분석 전문가들은 공격 중에 고속으로 튄 흔적이라면 8방울뿐 아니라 더 많은 양이어야 했고 신발이나 바지에는 묻지 않고 티셔츠에만 튀었을 리 없을 거라 증언했습니다. 이들을 해칠 때가 아니라 구하려고 애쓸 때의 흔적들이었던 것입니다. 현장 경험이 적은 사람이 현장에서 적은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이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3심에서 드러나며 2013년 사건 13년 만에 결국 데이빗 캠은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인디애나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였고 46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해쳤다는 혐의로 동료들에게 체포당해 마음고생했을 데이빗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하늘나라에 있을 가족들도 그동안 마음이 편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해쳤다는 혐의로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번의 재판 후 무죄로 풀려난 전직 주경찰 데이빗 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